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가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같은 것을 소망하는 국민이 모여 발휘하는 집회와 시위는 때로는 역사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집회로 인해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과연 집회와 시위는 어디까지가 합법적이고 또 무슨 행위가 불법이 되는 걸까요? 네, 오늘은 집회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법률 상식 위에서 오늘 두 분의 법률 멘토가 함께합니다. 박병규 변호사 그리고 법제처의 정성희 사무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집회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 두 분은 혹시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도 어떻게 좀 집회나 시위에 좀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딱히 특별히 뭐 대학 시절에 뭐 광우병 쇠고기 반대 집회나 이런 일들이 많긴 많았는데요. 네. 그때 고시생 신분이기도 했고 해서 특별히 참여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오고 다니다가 이제 좀 구경만 해보시고. 구경만. 네. 그러셨군요. 왠지 우리 변호사님은 집회나 시위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어떠세요? 가장 기억 남는 게 처음에 집회에 참여해 본 게 네. 대학교 1학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신입생 3월 2일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네. 그러니까 기억은 정확히 않지만 과 사무실로 가다가 이제 막 갑자기 아크로에 집회가 있다고 이렇게 막 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선배들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보면 집회를 하게 되면 신입생을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래서 집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가러 갔어요. 그냥 구호 외치고 이렇게 했는데 방송 카메라가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에 이제 부모님이 보신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대학생들이 워낙 데모를 하니까 집에서는 어머니 신신당부가 데모만 하지 마라 했는데 3월달 올라간 지 며칠 안 된 애가 TV에 나오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셨던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생각이 나고 저희 때는 이제 뭐 데모 좀 밖에까지 안 나가더라도 학교 안에서 집회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몇 학번이시길래 이렇게 집회나 시위가 좀 많았을까 하실 텐데 생각보다 네. 좀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높으시더라고요. 네. 조금 약간 높습니다. 본인들보다 그 정도까지. 동안이시다. 네.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굉장히 훈훈한데 오늘 이거. 자,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법률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 일단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어떤 걸 집회라고 하나요? 예, 일단 집회의 정의를 살펴보면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한 장소,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요. 이러한 집회는 흔히 이제 집시법이라고 부르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 네.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거군요. 2016년 10월 2만 명으로 시작한 촛불 집회는요, 누적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화, 시위 문화의 모범이 되었다면서 외신들도 찬사를 보냈는데요. 우리에게 집회가 사실 뭐 그렇게 익숙한 문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쭉 해왔는데 언제부터 이 집회가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집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는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네. 조선시대 때 집회 문화가 명백히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네. 때부터.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의 방법은 그러니까 출발이 왕의 그 정책이 잘못됐을 때 그럴 때 성균관 유생들이 정책의 그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상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잡았고 상소 통해서 안 된 경우에 드디어 그 청맹권당, 호곡권당이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시위나 집회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맹권당은 그 책도 읽지 않고 스승의 말도 못 들은 채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했던 거고요. 특히 호곡권당은 단체로 모여서 아이고 하고 곡을 하면서 왕이 있는 궁궐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게 집회하고 시위의 뭐 하여튼 조선시대 출발점인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요구 관철이 안 되면 그 공관이라고 해서 성균관을 텅텅 비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교에 해당하는 성균관을 비우게 함으로써 네. 자기 의사를 관철을 했고요. 이렇게 시위를 벌이다가
그 유생들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 그 국가 차원에서 그 뭐 청맹권당이나 호국권당을 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집회 시초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조선 시대까지 저희가 거슬러 올라갔네요. 네네. 시초가 성균관 유생들이었다. 네. 정말 역사 공부까지. 네. 저희 방송은 이런 방송입니다. 자, 집회를 우리가 살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단체 모임에서 많이 집회를 합니다. 목적도 사실 제각각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나 어떤 효과 이런 게 저는 사실 궁금해요. 원초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뭐 목적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죠? 어떤 목적? 왜 집회를 왜 하는 걸까요? 그 집회 개념 자체를 좀 보면 그러니까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정치적 권력을 일부 그러니까 뭐 행정부나 입법부 이런 데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권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혼자 하거나 하면은 그게 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주장하라면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정치적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경제적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좀 소수자, 결정권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집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힘없는 사람들, 뭐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도 하고요. 촛불 집회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 정말 집회의 목적과 어떤 얼마나 큰 힘을 네. 발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회를 저희가 하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 하죠? 네, 맞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5개 집회나 이제 시위를 하려면 집시법상 그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네. 이때 신고를 할 때는 그 시위나 집회의 목적이라든지 일시, 장소, 주최자 이런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예.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처벌 조항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아니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이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아니, 집회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뭐 장소나 시간 등을 가짜로 쓰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참가자를 다른 사람으로 쓴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또 집회를 할 때 이제 가능한 장소 혹은 뭐 금지 장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중에 하지 말아야 할 뭐 행동 같은 거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집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집단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 속성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통, 소통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주거 평온의 침해라든지 이런 제3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장소나 시간에는 이런 시위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해가 뜨기 전 그다음에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시위나 집회를 할 수가 없고요. 또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대통령 관저 혹은 외교기관의 그 청사나 저택 이런 건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5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이제 집회 주최자 그리고 질서 유지인 참가자별로 각각 처벌을 따로 받게 되고요. 네. 그 밖에도 이제 누구든지 그 폭행이라든지 협박 그런 방식으로 평화적인 집회나 시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듯이 확성기라든지 네. 뭐 북, 꽹과리 이런 기구를 일정한 기준으로 사용해서 뭐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뭐 쉽게 보기는 어렵지만 뭐 총이라든지 이런 폭발물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뭐 신체에 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행동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사무관님 답변 중에 평화 집회를 방해하는 것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평화로운 집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무질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작년에는 정말 집회 현장에서 한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결국 사망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경찰이 그 집회하는 시민들을 제압하는 과정 뭐 이런 것도 혹시
뭐 제지하는 방법 이런 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나요? 어떤가요?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시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좀 본다고 하면 예. 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시법에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집시법 금지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금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신고를 하지 않고 5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네. 세 번째 그러니까 참가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충돌 등으로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자진 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은 경우는 자진 해상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네. 그 명령에도 안 들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해산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 집시법에는 그러니까 경찰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네. 그러니까 경찰관은 불법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경찰관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뭐 경찰봉,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는 유령 집회라는 말을 종종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유령 집회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집시법에 보면 경찰서는 이러한 5개 집회나 시위가 장소나 시간이 중복된다고 판단이 되면 네. 뒤에 접수된 집회나 신고는 금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를 악용해서 실제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위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시위나 집회 신고를 하는 이런 유령 집회를 빈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집회 신고를 막고 적법한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집시법에서는 이 유령 집회를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네. 집회나 시위 신고를 한 후에 그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유령 집회라는 게 나랑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단체가 네, 집회를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내가 미리 신고를 해놓으면은 못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했을 경우에는 뭐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의 네.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 거군요. 자, 이번에는 1인 시위 이야기를 저는 해볼게요. 1인 시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죠? 네, 기본적으로 불법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그 집회와는 달리 1인 시위는 장소 제한도 없다라고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1인 시위가 시작이 된 건가요? 1인 시위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피켓이나 현수복, 어깨띠 등을 두르고 혼자 하는 시위를 말하는 건데요. 네. 출발이 이제 집시법 같은 경우에 2명 이상을 규제합니다. 그리고 특히 집시 규제에는 뭐 외교 공간이나 일정한 장소에서 뭐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 특히 사대문안 같은 경우에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네. 집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달에 참여연대가 네. 처음으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삼성그룹 회장님이 지금 부회장님한테 변칙 증여한 거에 대해서 네.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계속 이렇게 민원 진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참여연대가 이제 집회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장소 제한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집시법 규정을 보고 그때 아마 연대에 이제 있던 변호사들이 낸 아이디어 같은데 한 명이 하면 집시법 규제를 안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한 명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네. 시위를 시작했던 게 그 1인 시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인 시위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이 그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있을까요? 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집시법은 2명 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일단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까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아니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사항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인 시위나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피켓이잖아요. 네. 뭐 목에 걸기도 하고 직접 들기도 하는데 뭐 크기나 형태 혹은 그 안에 써 있는 문구 이런 것도 어떻게 제한을 받을까요? 뭐 1인 시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집시법 대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제한이 없을 거고요. 네. 또 집시법에는 피켓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볼 때 피켓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항상 거의 매일
피켓 시위를 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명예훼손적 발언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특정 판결에 대해서 불만으로 그 판사님 이름과 사진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가 과하면 그러니까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요. 네. 특히 사실까지 구체적 사실까지 이렇게 적시를 한다 하면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 업무방해 같이 형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요, 두 사람이 같은 목적의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같다면 이건 어떻게 봤을 때는 2인 시위다, 집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은 장소에 모여 있는 것, 특히 집시법은 20m 안에 이렇게 두 명이 있는 경우에 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 두 명이긴 한데 한 30m 간격으로 여러 명이 있다거나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하는데 한 명이 하고 쉬었다가 다른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집시법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 앞으로 뭐 법을 개정해서 그걸 교육을 한다든지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게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네요. 가능하죠. 1인 네. 시위로 인정이 되는 거군요. 네네. 1인 시위, 우리가 힘없는 자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란 이야기도 있어요. 네. 1인 시위를 통해서 어떻게 뭐 세상을 바꾼 어떤 사례, 긍정적인 그런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대표적인 게 지난번 저희 이럴 땐 이런 법에서 다뤘던 건 공소시효 관련법에서 예. 태안이법이 있었을 겁니다. 네, 네. 당시 이제 태안이가 공소시효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황산틀의 피해자인 태안이 그리고 죽었고요. 그 이후에 어머니가 검찰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져서 결국은 공소시효가 개정이 됐죠. 근데 아련하게 그러니까 형법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해서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태안이는 적용을 못 받고 그 이후에 사람들만 공소시효,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됐죠. 그렇군요. 뉴스를 보면요, 뭐 그냥 일반 땅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리나 빌딩 위에 뭐 타워 크레인 같이 이렇게 좀 높은 장소까지 올라와서 고공 시위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불법 시위가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뭐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불법 시위라고 하려면 집시법 상에 규정된 사항들을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집시법 내용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회 시위의 목적이라든지 금지 시간이나 장소 아니면 집회 신고 그리고 질서 유지선의 설정이나 확성기 그다음에 북꽹과리 뭐 이런 기구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네. 그런 규정 그다음에 집회 주최자 질서 유지인 그 밖에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된 내용을 이제 위반해서 집회나 시위를 하게 되면 불법 시위가 되고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고공 시위라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고공시라고 다 불법은 아니고 네. 문제는 고공시는 안전석 확보가 안 되니까 관할 경찰서에서 아마 허가를 안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 완벽한 안전석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적법화 허가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사람들이 집회나 시위를 내 집 근처 혹은 뭐 내 영업장 근처에서 하게 될 때 물론 이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집회나 시위겠지만 너무 그 소음 때문에 혹은 오가는데 좀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시법 규정이 있습니다. 시위 주최자가 뭐 북직, 꽹과리 등으로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써 일정한 기준을 넘어가면 네.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관할 경찰서장은 첫 번째 뭐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명령이라든지 다음으로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네. 세 번째로 확성기 보관, 일시 보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자가 또 이게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집회 문화 국내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2년 넘게 네.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시위나 집회가 굉장히 일상화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가 똘레랑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라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집회, 시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내가 시위를 해야 되는 그 주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의견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집회를 여는 것을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뭐 과격한 시위나 집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마치 뭐 축제처럼 네.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춤을 춘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네. 뭐 그래서 이런 프랑스와 같은 뭐 성숙한 집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리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집회하면은 사실 뭐 좀 더 폭력적이고 이런 네. 것부터 떠올리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관대해서 일상생활 중에 하나이고 심지어 뭐 축제로까지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사실 우리 촛불 집회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 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나 영미법계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 출판도 있지만 이걸 갖지 못하는 소시민들은 집회의 자유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권리, 그러니까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권리에는 또 의무도 따르는 법인데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좋은 집회인지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촛불 집회나 네. 태극기 집회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좋은 집회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회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집회는 때론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바른 집회 문화에 대해 잘 알고 또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수요 집회를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집회죠. 199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열리기 시작해서 세계 최장기간 집회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수요 집회인데 이 기록은 매주 경신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집회가 25년 이상 계속 진행되면서 평화의 소녀상이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고 점점 더 많은 세계인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집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집회 그리고 시위와 관련한 법률 쉽고 또 자세하게 풀어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